안녕하세요. 기후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본주의적 농축산업이 기후위기와 환경에 끼치는 영향에 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농축산업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산업이죠.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이 가장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축산업에서 벌어지는 일은 인간과 자연의 현재 관계가 어떤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죠. 먼저 오늘날 농축산업이 갈수록 기후위기를 가속하는 중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로 가축 사료와 바이오연료를 만들기 위한 작물 재배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2011년 미국에서 소비된 옥수수의 42.7%가 사료를 만든 데 쓰였고요. 44.7%가 에탄올 생산에 투입됐습니다. UN 식량농업기구 FAO는 2021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세계 기아 인구가 8억 1천만 명에 이른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자본주의적 농업은 인간의 필요도 외면하고 환경도 파괴하는 방식으로 오직 이윤을 위해 곡물을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날 농업은 산림 파괴의 주요 원인입니다. 2000년부터 2012년까지 파괴된 열대우림의 71%가 경작을 위한 벌목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브라질의 우파 대통령 보우소나루가 거대 농축산 기업들의 토지를 제공하려고 아마존 열대우림을 파괴하는 것은 범죄적 행위라고 할 만하죠. 산림 파괴는 그 자체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행위이자 탄소 흡수원을 줄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산림 파괴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의 핵심 원인이기도 하죠. 셋째, 산업화된 현대 농업은 화석연료 사용에 크게 의존합니다. 비료와 농약을 생산하는 데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화석연료가 투입되고 난방과 급수, 수압과 수송 등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농축산업이 환경에 끼치는 문제가 온실가스만은 아닙니다. 가령 온실가스 배출량만 따지면 다양한 양계 방식 중에 공장형 양계장이 단위 생산량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적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잔인하고 비위생적이며 새로운 감염병의 발원지가 되고 있죠. 공장형 축사는 중단돼야 하고 이를 대체할 효과적인 농법이 개발돼야 합니다. 농축산업의 본질은 생명체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축산업은 본질적으로 자연 자체가 작동하는 방식과 속도에 크게 의존하죠. 그러나 자본주의에서 발전해온 농축산업 기술들은 이윤 축적을 위해 이를 무시하고 그 결과로 자연을 대규모로 파괴합니다. 자본주의적 농법은 농축산업의 기반 자체를 붕괴시키고 있는데요. 그 한 사례가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꿀벌 집단 실종 현상입니다. 한국에서도 올해 3월에 이슈가 된 바 있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데요. 농축산업 기업들은 이윤을 위해 단일 작물의 대량 재배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는 곤충이 살기가 어렵죠. 하지만 이런 작물들이 열매를 맺으려면 꿀벌 같은 수분 곤충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 결과로 대규모 양봉 산업이 발전했는데요. 작물에 뿌려지는 각종 농약 때문에 벌들이 집단 폐사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꿀벌뿐 아니라 수많은 곤충들이 멸종 위험에 처해 있는데요. 수분곤충이 사라지면 인류는 엄청난 식량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태동기에 급속하게 산업화하는 농업을 보면서 이런 일을 경고한 바 있는데요. 그는 자본주의가 도시와 농촌을 분리시키고 서로 연결된 자연의 요소들을 독립된 산업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농업의 토대 자체를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산업들은 자연의 작동 방식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이윤 논리에 종속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얘기였죠. 마르크스는 이런 과정이 인간과 자연 사이의 상호작용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할 것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카오스피라시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공장식 축산업의 문제를 잘 폭로하는 영화인데 스타 배우인 리오나르도 디캐프리오가 제작에 참여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소의 방귀와 트림이 자동차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 다큐멘터리에서 제시된 수치는 부풀려졌습니다. 축산업 자체뿐만 아니라 사료 생산 등
연관 분야를 모두 아울러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1%가 축산업에서 배출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과장된 통계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2019년을 기준으로 농업과 축산업에서 직접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3%를 차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식품 생산과 유통 전체를 따지면 그보다 많지만 말이죠. 자본주의 축산업은 기후위기를 가속하는 한 요인이긴 하지만 핵심 요인은 아닙니다. 축산업이 기후위기 가속의 핵심 원인이라고 보면 다소 빗나간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데요. 화석연료 산업을 폐쇄하기 위한 대중운동보다 개인들이 채식을 실천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그런 것이죠. 채식이 대안이라는 생각은 오늘날 기후운동 내에서 널리 수용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에 서울 해화동에서 열린 기후집회에서는 멸종하기 싫으면 탈육식하라 하는 팻말도 볼 수 있었습니다. 기후운동 내에는 채식 같은 개인적 해결책의 한계를 지적하는 주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데 초점을 맞추지 부정적 효과를 지적하는 경우는 드물죠. 그러다 보니 사회적 해결책도 필요하고 채식 장려도 필요하다는 식의 절충이 흔히 나타납니다. 그러나 개인적 해결책은 단지 그 효과가 미미할 뿐 아니라 기후운동의 초점을 엉뚱한 곳으로 향하게 힘을 약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평범한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지 선택할 여지가 매우 적습니다. 고된 노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노동자들에게 간편한 인스턴트식은 자신과 가족에게 필요한 칼로리를 채울 가성비 좋은 식품이기도 하죠. 이런 상황에서 채식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기후 문제를 자본주의 체제가 아니라 소비자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효과를 냅니다. 이는 선택의 여지가 적은 평범한 노동계급 사람들이 기후운동과 거리를 두게 만들 위험이 있죠. 정부와 기업주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운동을 약화시키려고 채식을 찬양하고 캠페인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기후변화가 전 세계 식량 생산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한데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 연구 결과를 보면 기후변화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주식으로 삼는 10대 작물의 수확량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가난한 나라들에서 그렇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나 기아로 고통받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위험 요인은 이런 작물이 비교적 소수 지역에서 집중 생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벌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 문제를 잘 보여줬는데요. 세계적인 밀 경작지인 우크라이나에서 밀 수출이 막히니까 세계 식량 가격이 폭등하고 가난한 나라들, 스리랑카와 이집트 등지에서 식량난이 심화됐죠. 필수 식량 대부분은 소수의 항구와 항로, 내륙의 열차 선로를 통해 운반됩니다. 이런 소수의 요충지들에 잠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이든 전쟁이든 식량 공급이 위협받을 수 있죠. 세계경제포럼은 서로 떨어진 요충지들에서 동시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습니다. 식량 문제에서는 한국도 예외가 아닌데요.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45%밖에 안 되는데요. 점차 소비량이 늘고 있는 밀의 경우 고작 3나라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후위기는 식량 부족과 식품 가격 인상을 초래해서 보통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농축산업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환경에 끼치는 악영향을 줄일 잠재력은 자본주의에도 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현존하는 최상의 농법과 기술을 일반화하면 축산업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18%에서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농부들이 사용해온 방법들,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고 윤작을 하는 것만으로도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좀 더 분산된 경작 체계는 산림 파괴와 지하 담수층 고갈 같은 문제를 최소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죠. 문제는 이런 조처에는 돈이 많이 든다는 거고, 따라서 시장에 내맡겨진 농축산업에 이런 조처가 저절로 도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정부는 시장 경쟁을 더 중시하고 재정 지출은 아끼죠. 거대해진 농업자본은 이런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카길이나 듀퐁, 바이엘 같은 극소수의 다국적 농화학 기업들은
친환경적 농법을 개발 보급하지 않고 그저 경작지와 농장의 규모를 거대화해서 더 많은 화학 비료와 농약에 의존하도록 만들어 왔습니다. 그것이 환경에 얼마나 파괴적 영향을 끼치는지 알면서도 이윤을 위해 무시해 온 것이죠. 농업이 갈수록 소수 지역에 집중되고 거대화하는 흐름을 거슬러서 유기농과 소농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런 농법들은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이런 농법들이 적절한 곳에서조차 채택되지 않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의 이윤 논리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체 농축산업을 유기농과 소농으로 되돌리자는 것은 근본적 대안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더 오래 고된 노동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80억 명에 가까워진 인류 전체를 먹여 살리면서도 지속 가능한 생태적 농축산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지금 그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리기는 어려울 텐데요. 자본주의에서는 오로지 이윤을 극대화할 방법에 대한 연구에만 투자가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생태적 기반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인류 전체의 필요를 충족할 농법들을 충분히 발전시키려면 먼저 직접 생산자들이 맹목적 이윤 축적이라는 자본주의의 족쇄에서 해방돼야 합니다. 농업 노동자들을 포함해 노동계급이 토지와 생산수단을 집단적으로 관리하며 경제 전체를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사회에서만 진정한 대안들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생태적 기반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인류 전체의 필요를 충족하는 체제가 가능할까요? 인류가 자연을 더 나은 상태로 다음 세대에 물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9회에서는 이런 지속 가능한 체제가 어떻게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기후운동에서도 논쟁이 되고 있는 탈성장론과 과잉인구론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면 여기로 보내주시고요. 더보기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